성과급 및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이 이제 타결이 됐더라고요.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업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회사와 근로자의 어떤 공존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협상이 이루어져서 파업을 막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잠정 합의안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하이닉스와 유사하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성과급의 상한선은 이번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는 뭐 어디서는 10.5%라고 하고 어디서는 12%라고 그러고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반도체 산업에 따라서 새로운 성과 분배 모델,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하고 일정 부분은 이제 주식으로 지급하는 블렌디드 모델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제 자사주로 하기로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들었거든요. 결국은 근로자가 주주가 되면은 근로자도 이 주가가 오르는 것이 자신의 어떤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통의 좀 이해관계를 가지고 상생과 어떤 공존의 모델로서 나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어떤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도화가 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합의가 10년 정도 유효할 수 있도록 기간이 정해진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로토타입의 어떤 기본 원칙들이 될 것 같아요. 이 협상안이 아직까지는 이제 잠정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또 이것이 최종 협상안으로서 확정이 되고 최종 협상이 타결되는 과정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게 또 정리가 되고 좀 제도화되는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잠정 합의안이잖아요.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부결된다고 했으면은 새로운 합의안을 들고 와야겠죠. 실무적으로 봤을 때 노조의 어떤 집행부라든지 기본적인 노조의 리더십들은 가결에 필요한 정도의 수는 확보하고 있다고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가결은 됐어요. 누구는 6억 받는데 나는 600만 원 받아. 나는 이 노조에 못 있겠어. 라고 해서 사실 많은 노조원들이 탈퇴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노조 안에서의 사실은 또 어떤 권력 다툼이 벌어진다든지 일종의 어떤 노노 갈등이 지금 이제 문제될 수 있다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협상을 타결할 때 결국은 이제 이 비메모리 부분에 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이 협상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메모리 부분들이 선의적으로 조치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한 7만 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 4천 명 정도가 자전 쪽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들이 탈퇴 신청을 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6만 3천이나 6만 4천 대가 되면은 과반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해요. 보통 이제 그걸 초기업 노조라 그러거든요. 이 회사의 전체 노조로서의 대표성을 사실 상실해버리고 일부 노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노조가 대표성을 가지고 그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삼성 들어가실 때 다 뛰어난 분들이 들어가셨잖아요. 그게 막 능력이 출중해서 뭐 메모리로 가고 능력이 부족해서 가전으로 가고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이런 부문별의 차별과 어떤 이런 괴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 이 지점이 노조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잠정 합의안을 가지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 주말부터 투표를 시작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투표도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최대 2주간의 범퍼 기간을 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조 측도 지금 이러한 지점들을 설득시키는데 시간과 어느 정도 노력이 필요한 상태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또 다른 지점도 살펴봐야 된다 해서 문제점이 없어 보이세요? 영업이익의 몇 %라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익의 기속 주체. 그러니까 이게 10% 15%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너네가 달라고 할 수 있어? 이 본질적인 부분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합의할 때 사측에서 영업이익이라는 어떤 표현을 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삼성에서 말하는 그 이제 합의한 그 표현을 해석하면 결국은 어떤 영업이익 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명시적으로 영업이익이라는 표현을 사실 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영업이익이라면 이것을 근로자들이 파업이라는 파업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원칙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모든 비용을 다 탄 다음에 회사의 주인인 주주가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잖아요. 근데 근로자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파업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거기서 15%를 내놔라 라고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나?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이것을 영업이익으로 해가지고 들어줬을 때는 그 회사 경영진의 배임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배임이라는 거는 이제 임무에 위배한다는 건데 그 임무의 어떤 본질은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 경영진이 노조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그래 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이 영업이익, 원래 주주의 몫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냐는 거예요. 못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그러니까 10% 15%는 나중에 얘기고 그거는 지금 정도의 차이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회사 측에도 주면 이것은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배임 행위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문제 제기가 주주연대에서 뭐 소송을 한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90분 전에 타결이 됐잖아요. 갑작스럽게 타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기업의 어떤 노사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얻었잖아요. 제 기억에 어떤 사기업의 이런 노사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해서 수차례 발언하고 또 총리가 선제적으로 긴급 조정권을 언급하고 노사 최종 합의에 노동부 장관이 들어갔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파견된 그 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위원장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파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정부의 역할, 또 대통령의 역할이 사실 저는 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수원지법의 가처분이에요. 이거는 사법이 일정 정도 가르마를 탄 거라고 저는 보여요. 노란봉투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적법한 파업이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이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이번에 법원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좁혀놨어요. 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파업권의 가장 큰 무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와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라는 것이 사실 노조의 강력한 무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법원이 거의 반쯤 꺾어놨어요. 그래서 너네가 파업할 수 있어. 적법한 파업 일단 손해배상 책임 없어. 다만 그 적법한 범위를 웨이퍼라든지 반도체 장비들의 손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해야 돼.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너네가 거기서 관리해야 되고 책임져야 돼.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때는 뭐 하루에 1억 원씩, 책임자들인 데는 뭐 하루에 1,0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적법의 범위를 아주 좁혀놨어요. 법원이 개입해서 1차적인 어떤 조치를 한 것으로 사실 저는 생각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사법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이제 파업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다 노란봉투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변호사다 보니까 만나는 분들마다 뭐 노란봉투법이 막 이러면서 노란봉투법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란봉투법이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사실 이거는 좀 잘못된 개념이고 다만 노란봉투법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방패가 많아졌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바른 접근이거든요. 이게 귀속 주체 자체가 이것이 과연 정당한 요구냐. 저는 사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첫 번째 영상부터 꾸준히 이제 지적을 해왔고 이것이 어떤 경영권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과연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꾸준히 들어왔던 거거든요. 큰 틀에서 대법원의 원칙은 뭐냐면 경영권 침해 목적의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후적 근로조건들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놨단 말이에요. 근로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문제인 거예요. 아니 내가 성과급을 얼마나 더 받고 내가 어떻게 뭐 이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내가 충분히 근로자의 생활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도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노란봉투법에 의해 가지고 적법한 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 기존의 어떤 법원의 태도를 봤을 때는 경영권 침해 목적의 쟁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줄 의무가 없는데 이거 안 주면 우리 파업해 라고 해서 그 영업이익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경영적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주주들로부터 배임으로 소송당하고 이런 리스크들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경영권 침해하는 목적의 파업이고 쟁의행위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파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은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돼. 다 배상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그런 다 일이 터진 다음에 그런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서 국가의 분쟁 상태나 어떤 혼란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사정이 빨리 지금 자리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의 어떤 방향성과 원칙들을 지금 정립해 가야 된다고요. 그런 혼란이 있고 어마어마한 손실과 다툼이 있은 다음에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그 피해를, 그 혼란을, 그 고통들을 모두가 우리 사회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그 지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해 일단락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본질적으로 정리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수를 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영 회장님이 귀국하시면서 대국민 어떤 사과와 메시지를 냈잖아요. 지금 국민이, 여론이 지금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님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객님들 사과를 하셨겠어요? 우리 너네가 원하는 조건, 너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이 말이에요. 우리 파업까지 감수하겠어. 또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낸 다음부터 회사 측의 어떤 기조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스탠스였지만은 안 되면 할 수 없다라는 스탠스로 약간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중노위가 어떤 제안한 협상안을 노조는 동의했지만은 오히려 사측이 거부해버리는 사태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서는 그 다음 스텝이 뭐였었냐면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슈를 다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한 얘기로, 그럼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안 하죠. 이번에 15% 요구해가지고 뭐 10.5%, 12%로 막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20% 요구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0% 요구하면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그러면 이제 근로자 없이 AI로 기계로 다 대체하겠다. 아니면은 이제 뭐 쿠팡처럼 미국에 회사 세우겠다. 해고가 자유롭고 경영권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기서 미국에서 사업하죠 이제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대한민국의 일자리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현대차라든지 또 이제 어떤 금속노조라든지 뒤에 진짜 소위 말하면 진짜 대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이번에 노조 측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라고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현대차, 금속노조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파업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말 그대로 선수예요.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삼성노조 같은 경우에는 신생노조로서 파업 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이끌어본 경험도 많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차가 금속노조가 20% 달라고 뭘 할 거예요? 나중에 30% 달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그 기업들이 떠나가면요, 그 밑에 벤더들, 하청들, 관련 업체들,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고 국가의 1차 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지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경영자의 어떤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주주의 이익이라는 자본주의와 주식회사의 원칙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막 실력을 행사해서 노동권을 적극 발휘해서 그 15%를 들고 왔다. 그것이 조금만 길게 보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걸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좋은 기업이 있어야지 좋은 일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하게 어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또 그것을 압박하는 형태의 노동권 행사는 자제할 필요도 생각해요. 파업을 막았으니까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기업과 노동자와 그리고 주주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